복수와 용서는 한 끗 차이라고 하죠.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복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장류의 출중한 기억력 덕분이라고요. 누가 자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거나 누가 나에게 친절한 손길을 내밀었는지 머릿속에 잊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었다가 되갚아줄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책의 구절이 유난히도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수도 없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탓일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희망을 품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이 영장류의 출중한 기억력으로 용서와 복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됐어요. 복수를 끝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 속도 이런 험한 일들을 겪기 전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국 복수를 하고 난 이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이제 나는 또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하나 하는 허탈한 마음까지 드네요. 이 사연은 일종의 제 넋두리입니다. 힘겹게 살아온 저의 세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복수한 일련의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무리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순간은 다 가지고 있는 법이겠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기 힘들었던 어머니가 제 위로 아이 둘을 떠나보내고 나서 얻은 귀한 자식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험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웃는 얘기긴 한데요. 날씨가 안 좋으면 학교를 안 갈 정도였다니까요. 태풍 불면 날아간다고요.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인 만큼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봐 늘 불안해하셨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었을지 몰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두는 그런 태도가 저에겐 때로는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땐 흙을 많이 퍼먹고 자란 아이들이 덜 아프고 그러잖아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엎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어울려 노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저는 몸이 유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된다고 감싸고 두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자전거를 진짜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기 멀리 산 밑에까지 경주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유행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친척 어른이 사주신 자전거 한 대가 있었기에 친구들과 함께 그걸 타고 나가서 놀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사실 별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그 자전거는 저에게는 그냥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나 똑같이 다칠 수 있다면서 그것조차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왜 사줬냐? 남들은 잘만 타고 다니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 나도 탈 줄 알고 타고 싶다. 울면서 저도 그때는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정 그렇게 타고 싶으면 집 앞마당에서 타라고. 자전거를 탄 제가 앞마당 울타리를 절대 못 넘어가게 막으셨죠. 부모님의 사랑은 저에게 그 울타리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절대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울타리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지만 그 사랑을 선택한 순간 남들처럼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늘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함만 느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꼭 지켜야 할 보물이라도 되냐면서 네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냐면서 또래 친구들은 꼭 남들과 다른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별로 특별하고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족들이 과잉 보호를 하는 저와 친구들이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데도 주위에는 늘 사람이 없어 외로웠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게 철민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만큼이나 괴짜였었거든요. 다만 걔랑 저랑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거요.
저는 부모님이 항상 저를 감싸고 돌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항상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철민이의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좋아하고 옳은 소리를 많이 해서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는 애였거든요. 저야 친구니까 옳은 소리라고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긴 했었죠. 반에서 인기가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자기가 왜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나빠서 자기를 혼내는 거다.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민원을 넣게끔 만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에게 밉보이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 네 얘기가 맞다. 선생님이 안 그래도 예전부터 너를 괜히 미워하는 눈치였다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만들어내가면서 비위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철민이는요,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그러고 있을 때 거기서 못 참고 꼭 한마디를 더 얻는 거죠.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왜 M1 선생님 탓을 하냐고요. 왜 몰라요. 다들 그게 옳은 소린지. 그러면 넌 지금 뭐라고 했냐? 너 지금 그거 나한테 한 소리냐로 시작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해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 들어야 좋은 건데 그런 소리를 매일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겠냐고요. 그런데 전 그의 그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항상 보호만 받고 사니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란 저에게 언제 어디서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하는 모습이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고 괴짜는 또 괴짜끼리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금세 단짝이 됐죠. 넌 그런 말만 안 하면 공부도 참 잘하고 애들한테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옳은 소리 못하면 입에 가시라도 돋는 병이 걸렸니? 넌 그렇게 옳은 소리밖에 못하니까 나중에 판검사하면 딱 맞겠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옳은 소리만 해도 욕안 먹는 직업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너 하고 싶은 소리 속 시원하게 다 하면서 살 수 있겠네. 제가 철민이한테 맨날 그랬죠. 넌 그렇게 옳은 소리 못하면 병이 나는 사람이니까 판검사가 딱 잘 어울린다고요. 우스갯소리로 정해준 그 장래희망이 철민이도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판검사가 되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 거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미래의 꿈을 나누고 있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둘만의 단단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을 당시에는 저희의 그 단단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순간에 깨져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철민이도 저도 그래도 서로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없는 둘이 붙어 다닌다고 왕따끼리 사귀기라도 하는 거냐고 저희를 지켜보는 친구들의 조롱은 극에 달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개의치 않아 하는 철민이의 성격 덕분에 덩달아 옆에 붙어 다니던 저도 성격이 꽤나 단단해진 것 같아 고마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단짝 친구가 되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네 덕분에 법대 갈 생각을 다 했다. 시험 합격하고 나면 꼭 연락할게. 졸업하고 나서도 생판 남 되는 거 아니니까 종종 연락하고. 졸업하는 날 유일한 친구였던 철민이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이제는 예전만큼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펑펑 울기도 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전 그래서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위하는 마음은 그 어떤 의리를 가지고 와도 비할 수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철민이는 법대로 진학을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정해주었던 그 장래 희망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에게 꼭 이루어내야 하는 꿈이 되었다면서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종종 연락을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역시 그냥 대학만 잘 나와서 괜찮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 것이 전부이신 분들이었기에 성적에 맞춰서 집 근처에 있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어요. 경영학과 공부가 잘 맞지도 않았고 성적도 그냥저냥. 그래도 대학을 다니면서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적은 인원이 아니었으니까요.
100명이 넘어가는 학부 안에서 누가 뭘 하고 사는지, 누가 친구들과 잘못 어울리고 다니는지 서로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저의 성격은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때나 달라진 게 없었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의 답답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철민이와도 종종 연락을 했어요. 옳은 소리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고생을 하고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쏟아지는 공부 덕분에 그런 사사로운 일에는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더군요. 그래도 가끔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이 꽤나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저희의 노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던 철민이는 정말로 검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철민이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전 오히려 그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남들 다 그렇듯이 특별할 것 없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주선으로 선을 보러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 말 잘 들어줄 순종적인 여자를 찾는 사람들. 정말 선이라는 것은 선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수단 같은 것일까요? 만나는 남자들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남은 평생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닥달에도 계속해서 거절에 거절을 거듭하고 있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 여태까지 나왔던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소탈하지만 호탕한 성격,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남을 깎아내리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래도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쓰는 모습도 좋았고요. 사람은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남편한테 끌린 이유도 그런 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과잉보호를 하는 것이 싫다고 징징거리면서도 정작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 한 번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저와 달리 남편은 독립적이고 어딜 가서도 주눅들지 않는 성격이었죠. 일도 사랑도 뭐든 한번 추진할 때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늘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고 전 남편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먼저 좋아하는 남자는 대부분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서 반대하기 일쑤였는데 남편은 그런 반대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자랑하기 딱 좋은 사위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사연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부끄러울 거라는 것도 잘 아는데요.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뭐 여자의 목표가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그 당시에 결혼만 잘하면 제 인생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부모님에게도 여태 듣지 못했던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고 주변에서도 이제 시집 잘 가서 남들처럼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벌 걱정 안 해도 돼서 좋겠다고 부럽다고 다들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그 결혼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의 친구 철민이도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뭐 저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태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봐도 그 성격에 맞춰줄 여자가 누가 있나 싶어요. 결혼식 날 자기 인맥을 총동원해서 가뜩이나 친구도 없는 애가 결혼식 날 기주금은 되겠냐고 하면서 화환을 몇 개씩이나 결혼식에 보내주기도 했고 전 정말 상상도 못할 액수의 축의금을 내고 가서 나중에 남편이랑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훨씬 더 편했죠.
제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일이 죽어라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못해서 표가 나는 일이라면 그래도 회사 일보다는 집안일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당신 그 엄청 친하다는 친구분 검사라고 그랬지? 결혼식 때 축의금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러지 말고 집으로 한번 불러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는 게 어때? 솔직히 나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쪽 인맥 좀 잘 얻어두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당신 친구분이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면 강요하지는 않을게. 생각 좀 해봐 줄 수 있겠어? 철민이와 남편이 만나게 된 계기는 남편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그렇게 얼굴만 잠깐 보고 친한 친구인데 지금 검사 일을 하고 있다. 인사만 나누게 된 사이였고 남편은 그런 철민이가 고맙다면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자고 먼저 집으로 초대하자고 얘기를 꺼냈죠. 뭐 정말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법적인 자문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게 더 컸을 거예요. 저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참에 얼굴 터놓고 지내면 좋겠다 싶어 그렇게 철문이를 초대했고 의외로 두 사람의 성격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셋은 절친한 친구로 지내게 됐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 남편은 혹시라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철민이에게 제 아들의 양아버지를 해주어야 된다는 부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죠.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의 뜻이 없었던 철민이가 가정을 꾸리지 않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녹아들어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저희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면 그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아들이 철민이를 삼촌 하면서 엄청나게 따랐어요. 피로 엮여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늘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너랑 이렇게 오랜 인연 될 줄 몰랐는데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도 나도 참 든든하다. 남자 혼자 살고 있다고 밥 잘 안 챙겨 먹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종종 들러서 저녁도 먹고 가고 반찬도 좀 싸가고 그래. 우리 아들이 너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오죽하면 나중에 커서 사장이 아니라 검사 되고 싶어 한다고. 자기 아빠가 서운해한다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남편의 사업은 덩치가 커졌어요. 사실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철민이는 종종 불안함을 표할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특유의 그 호탕한 웃음으로 사내대정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곤 했죠. 그때쯤에서 남편이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걱정이 늘었어요. 철민이는 빈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을 붙잡고 저랑 아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우리 그릇에 맞게 살아도 된다. 이 정도도 충분히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무리해서 사업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남편에게 몇 번이나 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남자한테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예라고. 우리 아들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돈 많은 아버지를 존경할 것 같아? 아니야. 결국 존경받는 건 명예로운 아버지라고. 걔가 왜 학교에서 장래 희망 써서 내라고 하면 사업가가 아니라 검사를 써서 내겠어? 결국에 다 같은 맥락인 거야. 무리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냐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주던 남편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경 쓰면 됐지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기 시작하면 피곤해진다면서 대화를 피하는 날들이 늘어났고 정말로 자다가도 연락을 받고 뛰쳐나가는 일도 빈번했어요. 몸만 바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를 하라면서 한 달에 건네주는 돈의 액수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졌지만 남편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날카로워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퇴근을 하고 나서 아니면 주말이 됐을 때 아들과 함께 철민이를 불러서 계곡에 놀러 가서 백숙을 먹고 등산을 다니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 눈에 가득 차 있는 저 욕심 때문에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철민이의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연락이었는데 전화를 받기가 어쩐지 무섭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심각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잠깐 먼저 만날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조수석에 올라타고 철민이에게 들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고 곧 검찰 송치될 거야. 그 전에 마음 준비라도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 전화로 온 거야. 미안하다. 네 친구이기 전에 난 검사잖아. 내일 오전에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얘기. 제 남편의 회사 계좌에서 정치인들의 계좌로 수차례 걸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현금 인출과 은폐된 거래들이 포착됐다는 믿기 힘든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돈의 흐름이 명백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어지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말까지요.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설마 남편이 그렇게 큰일을 그것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믿기 힘든 사실에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처음엔 현실을 부정했죠. 상세하게 조사를 해달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누명이라도 쓴 게 분명하니까 네가 우리 편이 되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요. 아무리 눈물로 부르짖고 철민이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어 봐도 그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반응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표정. 그건 곧 자신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 어떤 연민과 동정,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뜻하는 거고요. 철민이는 이렇게 미리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옛 친구에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이자 최선의 배려였다는 것만 알아달라며 고개를 떨구고 자리를 떴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들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연락을 받지도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남편과 철민이와의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저희 남편의 일은 크게 실리고 말았죠. 집에서 남편이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생활비만 타다 썼던 어리석고 무지했던 가정주부가 뭘 알겠습니까? 남편이 검찰로 끌려가면서부터 집안은 쑥대밭이 됐어요. 남편의 사업이 풍비박산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죠. 행복함이 하늘을 찔렀던 만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고 있었던 친정이 함께 무너졌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 잘 나갔을 때는 줄을 대지 못해 난리였던 주변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더군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제서 알았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남편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이후 1심에서 6개월간의 구속이 부여되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아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남편을 끄집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으니까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네가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내 남편 네가 죽인 거야. 알아? 내 남편 죽여놓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오냐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겠어? 너만 아니었어도. 혹시라도 장례식에 찾아왔다가 안 좋은 소문에 연루될까 싶어 사람 하나 없는 장례식에 가장 먼저 찾아와 준 것은 철민이었지만 정 그런 철민이를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원망할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당시에 저에게 유일하게 원망할 수 있는 존재는 오래된 친구이자 내 남편을 기소한 오래된 옛 친구뿐이었으니까요.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렇게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오롯이 남편의 잘못이었고 그런 남편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가정에 관심이 없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누구 탓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었어요. 벌써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더군요. 아들이 없었더라면 저도 남편을 따라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들이었고요. 죽어라고 명예를 쫓아가던 남편은 정치인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불명예와 빚만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친정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 역시 요양원에서 겨우겨우 제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살게 되셨죠. 엄청나게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인생이 바닥이 아니라 저기 시궁창 밑으로 처박히게 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 부모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절 감싸고 두는 부모님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 역시 아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족을 한번 그렇게 잃어보고 나니까 이 애가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병적으로 집착하는 행동들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의 어린 시절과는 달랐어요. 그렇게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키우려는 어머니에게 갇혀 날개 꺾인 새처럼 자라는 바보 같은 아이가 아니었죠.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이 타지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오밤중에도 버스를 타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달려가던 제가 정신과 상담을 처음 받기 시작한 것도 저희 아들의 제안 덕분이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속 불안 역시 많이 나아졌고 그렇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남편을 잃은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참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난 엄마도 사춘기 때 반항 한 번, 불평 한 번 없이 컸던 아이였어요. 몸도 안 좋은데 자기 때문에 일을 하는 엄마한테 미안하다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공부를 하다가도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를 닮은 이 작은 인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삶의 의지를 줬습니다. 아이 역시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잃은 엄마만 하겠냐고 늘 어른스럽게 저를 먼저 위로하던 그런 의젓함이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전 세상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놨어요. 제가 워낙 그런 성격이니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회사를 들어가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자기가 인생에서 엄마만큼이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걸요. 이제 우리 아들의 세상도 조금은 더 넓어지겠구나 하고요. 우리 집안 사정이야 들어서 알 거고 해줄 것도 많이 없는 집안인데 시집을 와주겠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는 거 그거 하나면 돼.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면 되지. 그런 아들이 고른 여자니 굳이 제가 반대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회사에 들어간 직후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4년간 만난 여자라고 하더군요. 요즘 사람들 홀어머니라고 하면 나중에 모시게 될까봐 덜컥 싫다고부터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잘 키워내셨냐. 제가 오히려 어머님한테 인생 사는 법을 배워야 될 판이다.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들도 집안에 사람 잘 들였다. 그땐 그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니는 직장과 저희 집이 1시간 거리에 있는데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번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며느리는 저와 함께 드레스까지 보러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고 전 그런 며느리에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가 저에게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1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도록 저도 꽤나 무리해서 다이아 진주 세트를 예물로 맞춰줬고요. 아들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짐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바로 인사를 오겠다고 하던 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리가 되면 오겠다면서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신혼여행을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면 회사에 얼마든지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하는 겁니다. 제 아들은 살면서 한 번도 저와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이라면 회사에 만약 무슨 일이 생겼더라면 저희 집에 못 온다는 연락 대신 잠깐 얼굴만 보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찾아뵙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봐 쉽사리 얘기를 꺼낼 것 같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맞아요. 집에 큰일 없는데 아마 신혼여행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거라 당황스러워서 그런가 봐요. 저라도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히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와 신혼여행 때 산 선물이며 뭐며 이것저것 내밀더라고요.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붙잡고 정말 동규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냐? 회사 일이라는 건 대체 뭐냐? 걔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이상하다. 내가 지금 집에 좀 가봐야겠다 얘기를 했지만 며느리는 저희 아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괜찮아지면 어머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다.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퀭해 있었으니까요.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리 사이로 희끗거리는 새치까지 보이는 것 같았죠. 전 그런 아들을 붙잡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은 뭔가 계속해서 말을 하려다가 마는 눈치였어요. 그때 아들을 더 다그쳐서라도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엄마한테도 말을 하기 어려운 얘기면 차라리 혜선이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집에 다녀갔는데 걔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아들은 며느리의 이름을 듣자마자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되묻더군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다 갔냐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집에 들러 선물이랑 이것저것 전해주고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했지. 아무래도 네가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엄마가 회사 일을 뭐 알길 하니?
아들은 이마를 짚으며 헛웃음을 짓더니 이만 나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겨우 그런 모습이라는 게 전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평생 제가 키운 자식인데 왜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저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새벽 저는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제 앞에 앉아 멀쩡히 얘기를 하고 가던 아들이었는데요. 꿈일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아파트를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죠. 하루아침에 전 그렇게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를 달래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전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요.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잠깐 바람 좀 쐬러 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그때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때 말리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아들이 남편처럼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발견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유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유서 한 장 없는 아들의 유품은 지갑과 핸드폰이 전부였어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들의 핸드폰에는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핸드폰을 들고 무작정 복원을 해준다는 업체로 찾아갔죠. 장례를 마치고 핸드폰을 찾으러 업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업체 직원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이 핸드폰 주인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제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업체 직원은 저에게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되물었죠. 제가 이런 핸드폰 한두 번 복원해 보는 게 아닌데요. 여기 사진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핸드폰 주인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 것 같던데 증거를 핸드폰에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메시지 보니까 아내분이랑 계속 바람 피우신 거 가지고 싸우신 내역도 다 남아있고요. 이걸 왜 어머님이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소송 준비하시려면 변호사라도 제대로 쓰셔야 돼요. 아들이 이미 세상을 뜬 줄 모르고 있는 핸드폰 복원 업체 직원은 저에게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전 충격으로 그대로 기절할 뻔했어요. 저에게 회사 일로 문제가 있다는 아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의 바람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는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아들과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결혼식 전날까지 말입니다. 신혼여행 당일에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자신의 핸드폰에 그 증거들을 옮겨놨으나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통화 녹음. 듣는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아들은, 그것도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던 아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고요. 그 와중에 절 찾아와서 끝까지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괴로워서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짓거렸던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말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들의 신혼집으로 쫓아갔어요.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니까 슬픔에 잠긴 척 연기를 하는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으로 올려붙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요. 네가 바람 펴서 죽은 내 아들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요.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죽였어요? 혼자서 뒤진 거잖아요. 묻어놓고 살자니까 굳이 들춰내서 자기 혼자 죽은 거 가지고 왜 제 탓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어쩌라고요?
오히려 며느리는 뻔뻔하게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저를 폭행죄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며느리의 뺨을 먼저 올려 붙였다고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다는 생각이 저를 더 억울하게 하고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 정말 뺨을 때리신 게 맞냐고 되묻는 경찰. 전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 통화를 좀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묻어두고 잊고 살았던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제가 연락했던 건 바로 10년 전 의절했던 검사 친구 철민이었습니다. 번호가 바뀌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펑펑 울면서 두서없이 제 사정을 늘어놨어요. 갑작스럽게 온 제 연락이었지만 번호를 바꾸지 않았는지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어느 서냐고 물어보더니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근처에 있는 경찰에게 핸드폰을 전해달라고 그러기에 핸드폰을 전달해 줬더니 전화를 넘겨받은 경찰이 허리까지 숙여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어요. 30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하더군요. 대쪽 같은 얼굴로 황급하게 경찰서로 들어와서는 제 안위를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여긴 웬일로 나오셨어요? 니네 지금 미쳤어? 여기 지금 당장 정리 안 해? 이분이 지금 누구신 줄 알고. 아이고, 검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아직 뭘 몰라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폭행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쪽에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선 증거 불충분으로 상황 정리하고 고소하시면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난번에 감사드렸습니다. 철민이가 경찰서로 들어오자마자 함께 따라 들어온 건 다름 아닌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난데없는 경찰서장의 등장에 서 안에 있던 경찰들이 다 같이 일어나 인사를 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죠.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전 순식간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면서 지금 눈앞에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를 밀칠 기세로 달려드는 순간 그 앞을 철민이가 막아섰습니다. 제 며느리는 철민이가 검사라는 사실도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증거로 곧 고소를 할 거라는 사실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니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달려들어 따지기 시작했죠. 이제 보니까 당신들 지금 한 통속으로 짜고 치는 거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들 인생 끝장나는 거 한순간이야. 뭐 돈이라도 먹었어? 변호사 사칭하고 그런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기나 해? 여기 경찰서장이랑 짜고 다 돈 받아 먹어가지고 지금 범죄자 풀어준다고 내가 이거 인터넷에 싹 다 올려버릴 거니까 당신들 큰일 날까 하고나 해. 김혜선 씨,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큰일 난 사람은 당신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한테 돈 받아 먹었다는 소리를 함부로 한 줄 알아요? 우선 이렇게 경찰서에서 경찰, 검사한테 금품 수수 혐의 뒤집어 씌운 거 모욕죄,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김혜선 씨, 당신 지금부터 원고 아니라 피고예요. 남편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한 죄, 지금부터 김혜선 씨, 당신이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 외도 이후에 뱉어야 할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에 대한 죄를 상세하게 물을 테니까. 당신 인생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제대로 지켜봐. 알겠어? 철민이의 명함을 받아든 며느리는 곧 명함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서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붙들고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제 아들이 모든 것을 오해한 거라고,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부정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만 믿어달라고 거짓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절대 아시잖아요. 어머님도 저랑 같은 고통 겪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남편 그렇게 되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했던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만큼은 저를 믿어주셔야죠. 저 절대 그런 끔찍한 짓 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남편 얘기를 입에 올려? 네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감히 어떻게 내 남편 얘기를 입에 올려?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냐? 내가 설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네 인생 완전히 망가뜨릴 각오하고 왔어. 네가 지금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믿지도 않을 거다. 지금부터는 나도 내 아들 생각만 할 거니까 억울하게 세상 떠난 내 아들 억울함 풀릴 때까지는 설령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싸움 절대 끝낼 생각 없어. 어떻게 감히 네가 뻔뻔하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네 양심이 있고 눈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며느리 앞에 아들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을 알아본 며느리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미 제 아들의 모든 증거를 핸드폰에 다 모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냐면서 소운을 허우적거리면서 경찰서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어 미친 사람처럼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알겠더군요. 난투극이 따로 없었어요. 거기가 경찰서있기에 망정이지 제가 따로 며느리를 찾아가서 그 증거를 들이밀었다가 악에 바치고 눈이 뒤집힌 며느리가 저에게 해코지를 했을지도 몰랐겠다는 생각이 버뜩 들더군요. 얼굴이며 목이 긁힌 채로 겨우 며느리를 떨어뜨려 놓고 핸드폰은 다시 철민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이대로는 도주의 위험이 있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며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돼버렸죠. 아직도 저게 왜 어머님 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는 모습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대법원의 판례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외도가 아들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천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떠나버린 아들은 절대 제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은 제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억울함만이라도 어떻게든 풀어줘야겠다 싶으니까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10년 전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스스로 끊어냈던 옛 친구를 찾게 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다행히 그 친구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캐캐 묵은 오해를 씻어내고 저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제는 정말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든든한 친구가 있기에 재판은 승소로 끝날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불안한 마음을 눌러보려 재판을 준비하는 어느 날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사연이 전달될 때쯤 모든 것들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어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낳고 우리 네 식구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카드를 훔쳐가서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그런 일이 바로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아온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주치원 토박이시고 저도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은 세종시도 옆에 있고 바로 옆에 크게 오송역이 있어서 조치원역은 거의 다들 다니지 않는데 옛날에 그 역 근처가 되게 번화했거든요. 청주로도 갈 수 있고 대전으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바로 그 조치원역 앞에서 제 부모님은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선짓국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죠. 보통 역 앞에 국밥집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유독 우리 선짓국 국밥집에만 손님이 많이 오셨죠. 한 번 오신 손님은 단골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전 어릴 때 국밥집을 하시는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매일 선짓국 냄새가 배인 옷으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놀렸거든요. 그리고 가게에서 소, 돼지 피를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선짓국을 지금도 안 먹어요. 너무 그 냄새가 싫고 역하거든요. 어쨌든 제 부모님은 팔다 남은 선짓국을 가지고 오셔서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 안 먹겠다고 고집스럽게 굶기도 많이 했죠. 너 또 밥을 안 먹어? 네 동생은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잘 먹는데 영지 넌 왜 이렇게 입이 짧아서 이 엄마 속을 썩이니? 엄마, 맨날 선짓국만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먹어? 나 진짜 선짓국 지겨워. 싫단 말이야. 아이고,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굶어봐라, 정신 차리지.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용훈아, 네가 누나 것까지 다 먹어라. 아싸, 누나 그거 안 먹을 거면 놔줘. 안 그래도 밥 모자랐는데. 제 밑으로 3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정말 먹성이 좋아서 아무거나 다 잘 먹었고 그 덕에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 커졌죠. 하지만 반대로 저는 작고 빼빼 마른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동생이 저한테 누나 대접도 안 했어요. 툭 하면 부모님 몰래 저를 괴롭히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죠. 전 그런 동생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먹을 밥까지 다 동생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몰래 저에게 밥을 대신 먹을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쥐어주셨어요. 배가 고팠던 전 그걸 허겁지겁 받아 먹었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천히 먹으라며 물도 떠다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인 저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입맛 까탈스럽다고 혼낼 때 옆에서 막아주시기도 했고요. 전 그런 아버지라도 안 계셨으면 집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전 친정엄마의 억척스러운 면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제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국밥집 일에만 올인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저와 동생은 학교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옛날엔 반장 엄마, 정교회장 엄마들, 같은 감투 쓴 엄마들 말만 들었던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촌지 같은 것도 공공연히 대놓고 바라는 선생님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바빠서 학교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하다못해 대학 원서 쓸 때조차 제가 그냥 혼자 선생님과 상담하고 결정을 했었으니까요.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고 하니까 그냥 웃어 넘기지만 그 당시 친정 엄마에게 서운했던 건 말로 다 못했어요. 남동생만 이뻐라 하시고 저한테는 호통만 치셨죠. 제 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서 뭘 하고 싶은지 따윈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급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친정 엄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얼른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전 얼른 돈을 벌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대전이나 서울 같은 큰 도시로 가야 했어요. 친정 엄마는 저에게 대학은 뭐하러 가냐, 그냥 갈 사람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집안에 2 애들 대학 등록금을 댈 만큼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남동생은 피지컬이 좋아서 체대를 가고 싶다고 자주 말했어요.
남동생을 편애했던 어머니는 동생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겠다고 했죠. 엄마, 난 유도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꼭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넌 운동이면 뭐든지 잘하니까 꼭 금메달 따라. 알았지? 엄마, 학교에서 대학교 원서 써야 된다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 다음 주에 시간 언제 되세요? 예, 너는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애가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래. 그냥 기술 배워서 취업을 하든지 엄마 따라 국밥이나 팔어. 우리 집 형편에 뭐 둘씩이나 대학을 가겠다고 그래. 친정엄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아들, 딸을 차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집안의 기둥이니까 올림픽에 내보내야 한다며 길을 살려주고 저에겐 은근히 빨리 취직이라 하라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전 엄마가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워낙 몸도 무거운 데다가 말만 뻔지르르 하고 악발이 근성이 없는 애였으니까요. 엄마가 막내에다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기만 했으니 애가 끈기가 하나도 없었겠죠. 중학교 때는 대회 한두 번 나가보기도 했는데 매번 지기만 했어요.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루는 코치가 어머니를 불러서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운동 재능이 없다고요. 용훈이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이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진로 알아보세요. 얜 유도로는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3까지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아드님만 노메달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들이 체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기회 좀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코치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제껏 금메달 딴다고 운동에만 주력했지 제 동생은 공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와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망했죠. 운동한답시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만 잔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친정엄마는 속상해하시면서 집에 와서 술만 드셨습니다. 그동안 전 수능을 받고 대전에 있는 국립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제가 합격한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기둥이 될 줄 알았던 아들내미는 쓸모없고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 될 딸만 대학교 들어가면 뭐하냐고. 내 팔자는 왜 이런 거냐. 엄마, 나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 등록금 낼 거야.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봤냐고. 그래, 우리 딸이 집안 일으킬 줄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합격했으니까 우리 영지 대학부터 보내줍시다. 당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 하다가 언제가 큰 코 다쳐.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얼른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아버지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겐 지금도 서운하고 애증의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제가 집안에서 길을 못 펴고 사는 것을 항상 측은하게 생각하셨어요. 전 아버지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대학에 무사히 입학했습니다. 기숙사도 합격해서 꿈에 그리던 독립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대학이란 곳은 저에게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대전에는 고등학교 때 가끔 친구들과 놀러 갔지만 대학교는 달랐어요. 저는 충남대를 나왔는데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마을만 했으니까요. 그 큰 캠퍼스를 어떻게 누비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고 활발한 아이가 됐어요. 집에서는 딱 등록금과 책값만 받기로 친정엄마와 합의를 했거든요. 할 수 없이 전 아르바이트도 닥치는 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고 지금 또 다시 하라면 못하겠지만 그땐 젊었거든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전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핑계를 대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국밥집을 나와서 일하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전 국밥집 일이 싫었습니다.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깨끗하고 폼나는 알바만 했어요. 그렇게 전 대학 때부터 다양하게 사회생활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제 동생은 공고를 갔어요. 공고에서 기술 배워서 공장이라도 취업하라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생은 거기에서도 게을러 빠져서는 공부도 실습도 게을리했습니다. 성적도 반에서 중간 이하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나 봐요. 어머니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저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하고 국밥집 나와서 일이나 배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용훈이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장은 빡빡 닦아야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 얼른 밀가루 뿌리고 주물러. 덩치는 커다란 것이 힘은 왜 이렇게 못 써? 아, 엄마, 나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언제까지 냄새나는 손 내장 닦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머니가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동생은 가게에서 도망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밤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야 불량 청소년이 되어버렸죠. 그때의 동생은 제 동생이지만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국밥집 일을 하지만 그땐 질풍노도의 시기였나 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국가가 부도날 만큼 위기 사태였죠. 제 마음도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이런 때 취업이 과연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 후배들은 등록금 낼 돈이 없어 군대로 빠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한 학기 남기고 휴학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나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얼른 졸업해서 무엇이라도 해서 돈을 벌자는 주의였거든요. 전 논문 준비를 하면서 입시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학원 강사가 과외보다 돈을 더 벌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안정된 직장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전 원장의 눈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장만 따면 학원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의력이 좀 좋았거든요. 제가 반을 개설하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찾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 졸업하고 바로 그 학원의 인기 강사가 됐습니다. 전공은 경제학이었지만 사회탐구 선생님이 됐어요. 학원 강사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타 강사의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몸이 좀 많이 축나긴 했지만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대전에서 대형 입시학원 내에 사회탐구 선생님으로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학원 강사 일은 매일매일 바빴죠. 처음엔 수업 시간도 혼자 해야 했고 프린트물 복사에 문제집 정리, 시험 문제 내는 것까지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도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던 것 같네요. 그런 저를 원장님은 매번 칭찬했습니다. 저 같은 선생님이 없다고 모두들 저를 본받으라면서 동료 강사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 때마다 전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미련했어요. 건강도 안 돌보고 무식하게 일만 했으니까요. 전 학원 근처에 집을 얻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출퇴근 동선이 제일 짧은 게 무조건 좋았거든요. 집은 점점 잠만 자는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더더욱 연애할 시간 따위는 저에게 사치였어요. 모든 것이 학원 강사였던 저 자신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느낄 수 있었죠. 저의 반에서 서울대, 연고대 입학한 애들이 나오면 학원 원장님은 특별 보너스도 주시고 회식 자리에서 저를 더더욱 치켜세워 주셨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부족했었던 전 그 상황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친정엄마도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전처럼 구박덩어리 딸이 아닌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어머니는 제가 유명 학원 강사가 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지가 대전에 있는 그 큰 학원 강사가 됐지 뭐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기집애 똑똑한 건 잘 알고 있었지. 아유, 난 우리 영지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아유, 그러게 영지 엄마 좋겠다. 아, 입시학원 일타 강사면 한 달에 얼마나 번대? 아, 1,000만 원은 벌어? 1,000만 원이 뭐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봉 1억은 넘을걸? 전 그 돈으로 역 앞에 국밥집을 크게 확장시켜 드렸어요.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해 대시니 어쩔 수가 없었죠. 새 건물의 국밥집을 개업하던 날 엄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 덕분에 새 가게를 얻게 됐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이만큼 해드렸으면 딸로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없는데 엄만 참 바라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30이 된 후부터 저한테 결혼을 하라고 또 다시 성화를 해대셨어요. 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살아도 충분했습니다. 사실은 남자도 만날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온 조치원 바닥에 제가 돈을 잘 번다고 소문이 나자 저희 친정 엄마에게 선자리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가 만나보라는 사람들을 없는 시간 쪼개서 몇 번 만나봤어요. 하지만 모두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다들 제 재력에만 관심이 있는 속물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선자리 함부로 받아주지 마세요. 저 결혼보다 제 학원 차려서 애들 가르치고 돈 버는 게 더 급해요. 예, 영지야. 너 지금 결혼 정년기야. 조금만 더 지나봐. 그 선 들어오는 것도 없어져.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시집가. 그래, 애 낳을 때 고생 안 해. 엄마 말 명심해.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 엄마지만 정말 답답한 소리였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도 나중에 잘 살지 어쩔지 모르는데 말이죠. 나이 됐다고 떠밀려서 하는 결혼만큼은 절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전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을 해서 그 학원의 일타 강사이자 부원장이 됐어요. 30대에 일은 성공을 하고 나니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아파서 헬스장에 다녀볼까 했었습니다. 사무직 고질병인 디스크도 좀 있었고 해서 전 집 근처 헬스장을 알아봤고요. 남편은 거기서 PT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원시원한 외모에 뼛속까지 체육인인 사람이었거든요. 근육도 울끈불끈하고 키도 크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와 반대 성향의 사람에게 쉽게 끌리는 스타일이요. 전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과 키와 건강미에 반하고 말았죠. 하지만 결혼은 저와 인연이 없다 생각했기에 그 마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묵묵하게 운동만 하고 시간이 되면 칼같이 헬스장을 떠났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헬스장을 며칠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원님, 요즘 왜 운동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제가 독감에 걸려서요. 나으면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회원님 집이 어디세요? 제가 감기약이랑 죽 좀 사다 드릴게요. 문자로 집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때는 아파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에 그 남자의 친절이 싫지 않았습니다. 전 고맙다고 말하면서 집 주소를 보내줬고 남편은 감기약과 죽을 사가지고 제 집으로 금방 달려왔더라고요. 아픈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왔을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제가 아파서 못했던 청소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갔어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들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니 남편은 저에게 과할 정도로 친절하더라고요. 저를 무슨 유리 인형처럼 깨질까 다칠까 애지중지했어요. 공주 대접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좋기도 했지만 얼떨떨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못하게 했고요. 전 그런 건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손 있고 걸을 수 있는데 사소한 것까지 해주려고 하지 마요. 나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아니야. 자기는 너무 작고 소중하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누가 뭐라고 해? 나는 내 나름의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누려. 전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간질간질해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저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너무 정성을 들여서 나중엔 좀 짜증을 냈더니 그걸 서운해하며 삐지는 남편이 솔직히 좀 귀엽기도 했어요. 둘이 여행을 갈 때면 제 차를 거의 남편에게 맡겼고 저는 옆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되지만 그땐 남편이 너무 편해서였을 거예요. 남편은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켰습니다. 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하기를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프로포즈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전 점점 조바심이 났고요.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후회를 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술을 마시다가 전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사귄 지 2년이 넘었는데 자긴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이야 나도 하고 싶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나한테 2살 위에 누나가 있어. 그래서 누나부터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어머니가 반대하셔? 자기가 먼저 결혼하면 법도에 어긋나기라도 한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아니, 그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는 누나가 노처녀로 늙어갈까봐 걱정인 거지 뭐. 남편은 길게 얘기를 안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 사람은 집안에 대해 얘기하기를 싫어했거든요.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단 마음에 남편의 집안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해준 얘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아버님이 퇴직한 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돈만 까먹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서 접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만 보면 최악의 시댁이었죠. 전 남편이 집안에서 거의 가장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을 그 답답한 집에서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죠. 제가 뭐라고 그 사람 인생을 구하겠어요. 그때 전 이미 대전 시내에 아파트가 하나 당첨돼서 가지고 있었고 학원에서 가까운 곳에 제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시내에 그 집은 월세를 주고 있었고요. 전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정해지자 그 후의 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우선 저희는 상견례를 하기로 의논했습니다. 저는 대전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양식당을 예약했고요. 남편은 제 추진력에 놀랐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앞뒤 재지 않는 성격이긴 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전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들이 무척이나 엄한 인상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시아버지 될 분이 선생님이셨다고 하니까 무조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 집이라면 남편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문제였죠. 저희 친정이 국밥집을 한다고 하니까 대번 탐탁지 않은 표정을 하셨습니다. 조치원역 앞에서 국밥집을 하신다고요? 그거 뭐 조그만 국밥집 한다고 얼마나 돈 벌겠어요? 돈도 돈인데 사람들이 교양은 있을까 몰라.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평생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저 우리 딸 잘만 봐주세요. 아유, 우리 딸도 학원서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국밥집 딸이지만 출세해서, 지금은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차도 외제차고요. 아우디라고 아실라나 몰라? 이 사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제 딸이 좀 능력은 있긴 합니다. 아유.
친정엄마가 자랑을 늘어놓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을 깔보고 결혼을 파토내려고 오셨던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놀라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참 속물은 속물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어요. 이 사람 누나 때문에 결혼 망설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데 순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 정말 잘 살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신 듯 보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먼저 결혼을 하면 이제까지 남편에게서 받던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요. 누나란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 저희들 결혼에 동조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조건을 걸었죠. 남편이 집안에 보태드린 돈은 당분간 계속 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신혼살림을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세를 줬고요. 첫 3년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 과한 간섭도 하지 않았고 친정 역시 국밥집 일이 바빠서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저만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헬스장을 그만두고 제가 학원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으면 항상 운전도 다 해줬고요. 꼭 제 매니저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편했지만 남편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주부처럼 집안일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당신 다시 헬스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어때? 요즘엔 남자 주부들도 있다고 하는데 난 당신이 헬스장에서 일하던 때가 더 좋아 보여서 그래. 당신 그때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도 없어 보이고 집안일은 일주일에 2번 파출부 아줌마 부르면 되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지원해 줄게. 아니야, 난 자기 뒷바라지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래? 난 당신만 있으면 돼. 혹시 자기, 내가 자기랑 집 챙겨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외부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거 싫어. 아니, 괜히 그런데 돈 왜 써?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바보같이 그걸 믿었었죠. 그땐 진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신혼 시절 3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남편의 누나가 하던 카페에 빚이 많아서 카페가 당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다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 1,000만 원만 누나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누나가 당장 카페를 안 넘겨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면목이 없는데 우리 누나 웬만한 일로는 고집이 세서 넘어가질 않아. 그동안 누나한테 그 카페 정리하라고 부모님도 나도 설득 많이 했었는데 안 듣더라고. 그러니 이번만 당신이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당신 누나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라고 하던데 자기 돈까지 꼬라박아 가면서 카페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건 아무리 봐도 경제적으로 손해잖아. 제가 나서서 시누이를 설득한다고 하니까 남편 얼굴이 더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 누나는 무섭다고 하면서요. 누나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시댁 식구들도 못 말린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한 달이 건너이니까 제 말은 듣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전 경제학과를 나왔으니 시누이네 가게의 문제점을 찾아 설득하면 될 것 같았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건 시누이를 몰랐던 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 가족이 됐으니까 시누이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시누이는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더니 마지못해서 와보라고 하더군요. 전 잠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시누이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시고 명절 때도 시댁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 넘었어도 한두 번밖에 못 뵌 것 같아서요. 내가 보다시피 가게를 하니까 여기 매여서 아무 데도 못 가. 결혼식에 참석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뭐 나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 왠지 시누이가 쌀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히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전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았죠. 말 안 듣는 학생보다도 더 얄미운 시누이의 얼굴을 보니까 설득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오늘 여기 온 거 형님 설득 좀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카페가 몇 년째 적자라면서요? 그런데도 안 접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내 동생이 동서한테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어? 아니, 걔는 지가 모은 돈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하여튼 쓸데없는 짓을 잘해. 됐어. 나 자기한테 잔소리 들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 돈 빌려줄 생각 없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 가르치려 들지 마. 시누이는 내 말을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손님은 한 명도 안 오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누이의 태도가 너무 딱딱해서 저도 더 이상 설득하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이 해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10년이 넘게 사귀고 있던 남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공시를 본다면서 5년이 넘게 백수를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을 그 남자에게 모두 꼬라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남친이 고시 공부한답시고 완전 기둥서방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상에 공무원밖에 직업이 없나요? 정말 그 남자가 시누이를 사랑한다면 빨리 다른 직업을 구해서 시누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남동생이 먼저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를 데려오니까 시누이는 질투가 났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카페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던 거죠. 시누이가 훨씬 더 오래 사귄 남친이 있고 나이상으로도 결혼을 먼저 해야 했는데 시부모님까지 늦게 나타난 저에게 우호적이 돼서 동생을 먼저 장가를 보냈으니 시누이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왜 갔어? 우리 누나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너무 완고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나도 그 백수 공시생하고는 헤어지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말 안 듣는걸.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나서서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어?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시누이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은 절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일단 가족이 됐는데 시부모님조차도 시누이를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것을 보니까 전 시누이가 못된 남자에게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슬슬 시누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말이죠. 카페에만 있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샌드위치를 사들고 가기도 했고 화장품이나 작은 선물들을 주면서 시누이의 마음을 사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돌부처가 따로 없을 만큼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더라고요. 시누이의 결론은 항상 1,000만 원 빌려줄 거 아니면 아는 체 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시누이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고 돌아온 제게 남편은 항상 그만 포기하라고 충고를 했어요. 전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걔는 내 딸이지만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네 말을 듣겠니? 걔는 헛수고 말고 그냥 1,000만 원 빌려주고 말아라. 이 시애미한테도 얼마나 차가운 앤데 겨우 통서 말을 듣겠어? 어머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제껏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남편도 누나한테 돈 빌려줬지만 결국 카페 못 살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카페는 폐업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겠냐? 하지만 걔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그러니까 세아가 너도 신경 쓰지 말아라. 걔는 한번 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전 신우이에 대한 시부모님의 냉정함에 놀랐습니다.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친정 엄마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신우이가 점점 불쌍해졌어요. 또한 시댁 식구들은 서로 너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결국 전 신우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신우인 그제서야 저한테 친한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카페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신우이의 백수 공시생 남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요. 전 돈을 빌려주고도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처럼 신우이도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예상은 슬프게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돈 1,000만 원을 해주자 점점 더 저를 호구로 보면서 이것저것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 말을 했더니 또 냉정해져선 저한테 말도 안 걸더군요. 그때는 신우이의 비뚤어진 심성을 제 힘으로 고쳐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전 신우이와 더 엮이는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난 척을 하더군요. 남편도 예전에 다 겪어본 일이니까 결과가 뻔하게 보였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자 잠깐 절 대견해 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신우이가 부탁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자 다시 저한테 매달리셨습니다. 예, 그래도 네가 우리 집안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신우이 하자는 대로 좀 해줘. 아, 너 돈 잘 벌잖니? 너한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한두 달 만에 일하면 금방 버는 돈 아니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카페 잘 되면 걔가 갚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돈 좀 빌려줘. 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형님에게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카페 폐업해야 마땅할 곳인데 형님이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걸 보면요. 뭔가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 쓰실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안 빌려줄 거면 말지. 왜 내 앞에서 우리 딸 험담을 하는 거야? 사실관계는 잘 알아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면 몰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안 일에 나서긴 나서? 시어머니까지 제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니 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옳은 말만 했는데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슨 동네북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기분이 나빠서 웬만하면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저 겉으로 웃는 척만 하고 신우이에 대한 말은 일절 안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 인간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호구 노릇에서 벗어나니 저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저 역시 호락호락 당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하나만 보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편은 내 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아들 하나씩을 낳았고 아이들 육아를 남편의 손에 맡겨가면서 학원을 크게 키우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대형 입시학원 부원장이었던 전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아서 드디어 저만의 학원을 차렸습니다. 비록 처음엔 강의실 5개의 작은 학원이었지만 5, 6년쯤 지나자 건물 한 층 전체를 제 학원으로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각 과목 선생님들도 영입하고 그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끌어와서 대전 시내에선 제법 큰 입시학원의 면모를 갖추게 됐죠. 그동안 제 남편은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면서 그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 남편이 보람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 아이들을 낳고 3개월 휴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학원에서 강의하고 원장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전 강의력이 있었고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집안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뒷바라지와 애들 양육을 거의 전담했고요. 남편에겐 뭔가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걱정이 됐지만 차차 남편이 해주는 밥에 길들여졌고 아이들도 아빠 밑에서 크게 문제없이 자랐습니다. 큰딸도 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도 유치원을 다니면서 겉으론 평온한 나날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시누이가 카페를 팔아버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은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전 진심으로 시누이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시누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하기에도 너무 늦은 나이였지만 그 공시생 남친과 헤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카페에 딸린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했는데 드디어 작년에 혼인신고하고 카페는 팔아서 살 집을 마련했다나요? 전 시누이의 공시생 남친은 어떻게 됐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매형 말이야? 끝내 고시공부 때려치우고 사업하기로 했나 봐. 40이 넘어서까지 한 번도 합격을 못했으니까 말 다 한 거지. 애초에 빨리 때려치웠으면 누나가 마음고생할 일 없었을 텐데. 누나는 그딴 논팽이 어디가 좋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하긴 저도 그 백수 남친 정리하라고 여러 번 시누이에게 말했지만 황소고집이라 들은 척도 안 했는걸요. 어쩌겠어요. 시누이가 그 인간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아무튼 양쪽 모두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동거 중이었던 것도 있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면 비싼 돈 드는 결혼식은 부담만 갖겠죠. 시누이가 결혼을 하기로 한 건 좋은데 10년간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대전에 살았어도 시어머니는 제 애들 아기 때 봐주신 적 한 번 없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신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이 결혼식 안 하는 거 너도 알지? 그래도 시집을 보내는데 쓰던 가구, 가전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게 할 순 없잖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시누이 살림살이 사게 네가 한 3천만 원만 보태라. 내가 우리 사위 사업 잘만 되면 금방 갚으라고 할 테니까. 알겠지? 내 계좌로 빨리 보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에 시누이가 저한테 빌려갔던 1,0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제가 3천이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제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돈 못 드려요. 선생님들 월급, 학원 월세 나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 살기 빠듯해요. 아니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냐? 아이고 돈 잘 버는 애가 더 한다더니 넌 우리 가족들을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니? 이 시애미가 좋게 말하니까 우습게 보여?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쫙 오르더라고요. 아니 이제까지 저랑 애들한테 도움 한 번 안 줬던 시어머니가 하실 말인가요? 전 이제까지 참고 살았던 가슴 속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저 학원 일할 때 저희 애들 한번 봐주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전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렸고 시부모님 생신 때 해외여행 보내드린 것도 저예요. 저희 친정에도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신 때마다 여행 예약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잠도 못 자가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이게 정말 어디서 못 빼먹은 버릇이야? 시애미한테 파락파락 대들게나 하고
네 시아버지가 이 말 들었으면 넌 최소한 회초리감이야. 알아들었으면 잠자코 돈이나 보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저에게 걱정스럽게 왜 우냐고 묻더군요. 그때 남편은 하필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한바탕 싸운 전 오히려 남편이 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옆에 있었다면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가 놀라 까무러칠 뻔했던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전 평소에 제 남편에게 카드를 주고 집안 살림을 맡겼는데 그 카드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 몰래 가져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들킬 것을 우려해서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제 카드를 뺏듯이 가져가셨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그 카드로 시누이와 백화점에 가서 폭풍 쇼핑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평소에 남편이 카드를 쓸 때는 하루에 기껏해야 20만 원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 알림은 20만 원 이상 쓰면 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백화점 여는 시간부터 계속해서 결제 알림이 오는 거예요. 전 그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문자 내용이 냉장고, TV, 침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카드를 뺏어갔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사태를 알아차린 전 정신없이 전화를 끊고 일단 카드 정지를 시킨 후 분실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득달같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이 카드 왜 안 되니? 얼른 카드 정지 풀지 못해? 어머니, 범인이 어머니였어요? 저 돈 못 빌려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물건 산 거 취소 환불해주세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 쇠고랑 차실 수 있으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는 가족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돼서 한 푼도 안 내놓으려고 하냐면서 저에게 마구 퍼부어대시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지금 이 사람이 제 카드를 훔쳐가서 마구 긁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 백화점으로 출동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시댁은 그 일로 발칵 뒤집혔죠. 시아버지는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오셨고 남편도 저에게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여차하면 남편과의 연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줘버린 남자를 어떻게 믿고 가정살림을 맡기겠어요. 경찰들은 그냥 좋게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이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제 카드로 3천만 원이나 물건을 산 이 사람들 꼭 유치장에 가둬주세요. 아니,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니?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해. 그깟 카드 좀 갖다 썼다고. 가족이면 그럴 수도 있지. 시아버지가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본 저는 이 인간들과 인연 끊어야겠다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옆에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더니 다시 저한테 매달리는 거였어요. 카드를 준 건 본인이니까 남편이 책임을 지겠다고요. 그렇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그랬다고 진술하니 경찰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제 부모님까지 호출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저보다 더 분노하셨고요.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서 저와 애들을 남편과 격리시키겠다고까지 하셨죠. 도둑놈의 집안과 더 이상 사돈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영지가 너무 착해서 너 같은 못된 시애미 말 그동안 찍소리 안 하고 잘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호구로 보이냐?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알고 네 딸려는 우리 딸한테 4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이 옆에 내가
경찰서까지 와서 교양 없이 소리를 질러?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고소를 당해? 가족끼리 카드 좀 쓴 게 뭐가 어때서? 경찰들은 두 사돈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민사소송을 하라면서 시어머니를 훈방 조치했어요. 쓴 카드는 다 취소하고 환불시켰고요. 전 남편을 냉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슬픈 얼굴로 저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어요. 남편과 저는 지금 별거 숙려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할지 남편만 그 도둑놈 집안에서 데리고 나올지 전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까지 이혼하고 연을 끊어버리기엔 애들이 불쌍해요. 그렇다고 이 인간을 믿자니 다시 시어머니의 꿰매 빠져서 제 카드를 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려요.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